해병대 사성 장군이자 해병 대사령관 아버지를 따라 진짜 해병이 되기 위해 최전방 섬에 자원한 여군 소위가 여자는 해병이 될 수 없다는 부패한 상관의 지독한 성희롱과 가혹 행위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해 최북단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에 닻을 내린 듯 떠있는 섬 백령도. 이곳의 공기는 육지와는 그 결이 달랐다. 짠내를 머금은 바람은 1년 내내 거칠었고 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섬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너머로 북녘의 땅이 아득하게 바라보이는 이곳은 평화로운 어촌 풍경 뒤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을 품고 있는 그 자체로 거대한 불침번이었다. 이 고립되고 거친 땅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통칭 흑룡부대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강철 같은 사내들의 왕국. 바로 그 왕국의 심장부로 신임 소위 하서진이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를 태운 해군 상륙함이 용기포항에 도착했을 때 항구의 모든 시선은 일제히 앳된 얼굴의 여군 장교에게로 향했다. 가스물색. 붉은 명찰이 선명한 다부진 전투복과 각 잡힌 팔강모는 영락없는 해병이었지만 가늘고 흰 얼굴선과 단단함 속에 숨겨진 여린 분위기는 이 거친 섬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하서진의 눈빛만큼은 백령도의 칼바람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해병 대사관 후보생 시절 수많은 동기들 사이에서 자원하여 이 최북단의 섬으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만류했다. 편한 후방 부대나 본부 참모직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가장 험하고 고된 길을 택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끄는 수장, 해병 대사령관 하태산 대장이었다.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든 해병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강철의 사나이. 서진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는 온실 속 화초가 되기를 거부했다. 아버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파도를 헤치고 폭풍우를 견뎌내는 진짜 해병이 되고 싶었다. 그 자긍심 하나가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흑룡부대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전투중대였다. 중대 본부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긴장으로 뻣뻣했다. 막사 건물에 들어서자 땀과 화약 그리고 짙은 바다 소금 냄새가 한데 뒤엉켜 그녀를 덮쳤다. 온통 거칠고 다부진 사내들 뿐인 공간. 그들 모두의 시선이 마치 예고되지 않은 표적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에게로 날아와 박혔다. 노골적인 호기심과 불신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필승. 금일부로 중대 소대장으로 명받은 하서진 소위입니다. 중대장님께 부임 신고합니다. 서진은 등줄기를 곧게 펴고 발뒤꿈치가 깨져라 부딪히며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중대장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사내가 마치 귀찮은 소음이라도 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동철 대위. 30 중반의 그는 섬의 해풍과 훈련으로 다져진 구릿빛 피부와 성난 황소 같은 다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듯한 그의 오만한 눈빛에서 서진은 앞으로의 군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야, 우리 중대의 인어공주라도 한 마리 떠내려왔나. 근데 여긴 용궁이 아니라 흑룡이 사는 동네인데 어쩌나.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한 말투였다.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킬킬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해병대 장교로서 받은 첫 인사가 이토록 모욕적일 줄은 몰랐다. 저는 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입니다. 싸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 아가씨 깡다구가 제법이네. 사관 후보생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는 몰라도 해병대는 계집애들 인형놀이 하는 곳이 아니다. 알겠나, 소위? 마동철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달린 소위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 손길에는 격려가 아닌 명백한 무시와 성적인 희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잘해봐. 우리 해병들 전투화도 좀 닦아주고 행정반 청소도 좀 하고.
소희가 여자니까 그런 건 꼼꼼하게 잘할 거 아냐? 안 그래? 소대 지휘관으로 부임한 장교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서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첫날부터 중대장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해병의 악으로 억누르며 간신히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의 해병대 생활은 마동철 대위의 예고대로 흘러갔다. 그녀에게는 소대장으로서의 임무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소대원들과 함께하는 IBS 고무보트 해상훈련에서는 언제나 열외였고 작전회의에서는 가장 구석 자리로 밀려났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술 교범 대신 처리해야 할 행정 서류와 비품 목록만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중대원들의 커피를 타고 중대장실을 정리하고 녹슨 장비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일과였다. 소대원들은 그녀를 소대장님이라 부르기보다 하소위 혹은 거기 아가씨라고까지 부르는 이도 있었다. 중대장의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해병대 조직에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실력과 의지를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이 거친 섬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갔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막사 한 구석에서 홀로 팔각모를 고쳐잡고 붉은 명찰을 닦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겨진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 그 붉은 명찰의 자부심 하나로 버텼다. 가끔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그녀는 늘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승.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선임분들도 다 좋으시고 훈련도 재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하태산 대장의 것이었다. 그는 딸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서진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그림자에도 기댈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저 먼 곳에서 딸을 믿고 응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해병이자 아빠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오선우 중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부사관으로 중대 내에서 유일하게 서진에게 인간적인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이었다. 소위님, 이거 한잔하시면서 하십시오. 중대장님이 좀 거치신 분입니다. 서진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오 중사님.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신 거 압니다. 여긴 파도가 거친 곳이라 새로운 배는 멀미를 심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이 파도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서진은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이 거칠고 차가운 섬에도 마음 한구석 온기를 가진 사람은 있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밧줄이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마동철 대위의 악의는 날이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갔다. 그는 서진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남성적인 왕국에 침입한 불순물로 여기는 듯했다. 단순한 무시와 폭언을 넘어 그는 이제 그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욱 음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서막은 어느 주말 오후에 열렸다. 하소위. 중대장실로 불려간 서진에게 마동철은 평소와 다른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그는 해안 경계 지도를 펼쳐 보이며 특정 지역을 가리켰다. 여기 다음 주에 있을 침투 훈련 예정지인데 사전 답사를 좀 해야겠어. 서해 5도 절경이 끝내주는데 주말에 나랑 둘이 작전 지역 답사나 한번 할까? 일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서진은 의아했다. 단 한 번도 훈련에 참여시켜주지 않던 그가 갑자기 사전 답사를, 그것도 단둘이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불순하게 느껴졌다. 다른 간부들도 함께 가는 것입니까? 마동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단둘이, 조용히. 소위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을 텐데 바다도 보고 좋잖아. 가서 회도 한 접시 하고.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업무적인 제안이라고는 볼 수 없는 끈적하고 불쾌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단둘이 회도 한 접시라는 단어들이 서진의 귓가에 오물처럼 달라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희롱이었다. 서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중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사전 답사는 업무의 연장선이니 규정대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순간 마동철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돌변했다. 하서진의 단호한 거절은 마동철 대위의 비틀린 자존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능글맞던 미소가 사라지고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포식자의 본성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서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움직임에 서진은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다. 하소희,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건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백령도의 겨울바람처럼 살을 애는 듯했다. 중대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업무 외적인 제안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은 공포를 느꼈지만 해병의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 않도록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 섬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마동철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업무 외적? 내가 너랑 연애하자고 했나? 중대장이 부하 장교 스트레스 풀어주겠다는데 그걸 이따위로 받아쳐? 이게 바로 요즘 계집애들 군대라는 건가? 그는 일부러 여자라는 단어를 저급하게 사용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다. 그러더니 그는 돌연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혐오스러운 불쾌감이 척추를 타고 번개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진은 경직된 채로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고립된 섬 중대장실이라는 밀실, 그리고 중대장과 부하 소위라는 절대적인 권력 관계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소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해병대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너 여기서 공주님처럼 지낼 수 있어.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교활했고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어깨를 잡은 손에 은근히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더 끌어당겼다. 그 순간 서진은 이를 악물고 그의 손을 잇는 힘껏 뿌리쳤다.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의 외침에 마동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친절을 거절하고 신체 접촉의 저항까지 하는 서진의 모습에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게 진짜. 야, 하서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버티는 거야?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그의 입에서 폭언이 터져나왔다. 그리고는 서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이 이어졌다. 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냐? 내 애비가 국회의원이라도 돼? 니까짓게 감히 해병대 대위 말을 무시해? 서진은 순간 호흡을 멈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저급한 막말은 정확하게 현실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진의 아버지가 하늘 같은 해병 대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가장 흔하고 비열한 말을 내뱉었을 뿐이다. 아버지를 향한 모욕은 그녀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진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중대장님의 부당한 언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부당? 웃기지 마. 내년이 꼬리 치니까 받아준 걸 가지고. 어디서 피해자인 척이야. 마동철은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중대장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서진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경고했다. 오늘 일 내 붉은 명찰에 똑똑히 새겨둬라, 하서진.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앞으로 내 해병대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아질지 기대하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진에게 꺼지라며 손짓했다. 서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중대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온몸에 힘이 풀려 막사 뒤편으로 가주저 앉았다.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해병은 울지 않는다고 배웠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저 멀리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다. 그날 이후 마동철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서진을 단순한 행정병으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본격적인 가혹 행위를 통해 그녀를 꺾어버리려 했다.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IBS 해상 기동 훈련이 시작되었다. 서진은 드디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기뻤다. 그러나 그것은 마동철이 파놓은 지옥으로 가는 입구였다. 그는 모든 훈련 과정에서 유독 서진에게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10수명의 소대원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100kg이 넘는 고무보트.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무거운 키키, 보트의 방향을 잡는 조타수 자리를 그녀에게 맡겼다. 여군은 체력이 약하니까 특별히 단련시켜주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소위.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롱 섞인 말로 자신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했다. 서진은 어깨가 부서져라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며 이를 악물고 보트를 들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성난 파도를 거슬러 목표 지점까지 패들링을 해야 했다. 다른 소대원들이 지쳐갈 때쯤 마동철은 무전으로 소리쳤다. 하서진 소위. 내 소대원들 다 죽일 셈이냐. 구령 소리 더 크게 안 해.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와 탈진 직전의 고통 속에서도 목이 터져라 구령을 외쳤다. 그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마동철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었다. 소대원들은 그런 서진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중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외면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가혹 행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앞에서 애꿎거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들은 점차 경외심과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생각했던 나약한 계집애가 아니었다. 그들보다 더 독한 진짜 해병이었다. 가장 서진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야간 해안선 침투 훈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각 소대는 완전 무장을 한 채 해안선을 따라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은밀하게 이동해야 했다. 마동철은 훈련 직전 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무전기를 점검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배터리를 낡은 것으로 갈아 끼웠다. 훈련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 험한 갯바위를 넘던 중 서진의 무전기가 결국 방전되고 말았다. 중대 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그녀와 소대원들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소대장님, 길이 없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소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서진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봐두었던 지형을 기억해내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보다 못한 오선우 중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수색조를 꾸려 그들을 찾아 나섰다. 몇 시간 뒤 탈진 상태로 절벽에 매달려 있던 일소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말을 잃었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대원들을 아래에서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긁히고 찢어져 피투성이었다. 소위님 괜찮으십니까? 오선우 중사의 등에 엎여 막사로 돌아오면서 서진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이 부조리한 상황과 자신의 무력함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찔렀다. 마동철의 아기는 명백한 사리를 품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 공포는 며칠 뒤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마동철의 비호 아래 그의 충견 노릇을 하던 병사 2명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다. 야간 침투 훈련에서 입은 부상과 탈진으로 서진은 며칠간 의무실 신세를 져야 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 기간 동안 마동철 대위의 눈초리는 더욱 살벌해졌다. 그는 서진이 꾀병을 부려 훈련을 피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부대 내에서 서진의 입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한 듯 보였다. 부상에서 회복하여 중대로 복귀한 날 마동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는 서진에게 탄약고 야간 경계 근무를 명령했다. 부상에서 갓 회복한 초급 장교에게 그것도 단독으로 가장 후미진 곳에 근무를 세우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 그날 밤 달빛마저 해무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서진은 홀로 탄약고를 지키고 있었다. 귓가에는 성난 파도 소리와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인형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대장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황병장과 백상병이었다. 하소위님, 밤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황병장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K2 소총을 고쳐 잡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근무 중이다. 용무 없으면 돌아가라.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중대장님도 소위님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시죠. 그러면 해병대 생활 편해질 텐데. 백상병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희죽거렸다. 그의 눈빛은 불순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중대장님이 그러시던데 소위님이랑 단둘이 외박이라도 한번 나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거라고. 소위님, 대위님이랑은 외박 안 가셔도 저희랑은 가실 수 있지 말입니다. 소위님도 남자 생각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선을 넘는 구역질 나는 성희롱이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짓거리면 상관 모독죄로 영창에 쳐넣을 줄 알아. 하지만 술기운과 마동철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는 그들에게 서진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즐기는 듯 했다. 우와, 무서워라. 근데 어쩌나? 여긴 우리밖에 없는데. 황병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했다. 해병대 특유의 실전 무술인 무적도가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황병장의 손목을 꺾어 비틀며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주먹을 꽂았다. 컥! 예상치 못한 반격에 황병장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당황한 백상병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진을 힘으로 덮치려 했다. 서진은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땅에 쓰러진 백상병의 팔 관절을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완벽한 정당방위였다. 소란을 듣고 다른 경계 근무자들이 달려왔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두 명의 병사는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서진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명찰이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건은 즉시 마동철 대위에게 보고되었다. 한밤중에 달려온 그는 쓰러진 두 병사를 보고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서진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서진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미친년! 내가 감히 해병을 폭행해? 남자한테 환장해서 꼬리치다가 안 넘어오니까 팬 거지, 안 그래? 인격 살인이었다. 마동철은 모든 죄를 서진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쓰러진 백상병을 부축하며 말했다. 걱정 마라. 저녀는 내가 반드시 군법회의에 넘겨서 그 더러운 군복을 벗기고 말 테니까. 그는 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가 달고 있는 그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도 않나. 남정네나 홀리는데 정신 팔려서. 넌 해병의 수치야. 해병의 수치. 그 말은 서진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였다.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자부심, 아버지를 따라 해병이 되었다는 그 긍지를 송두리째 더럽히는 말이었다.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 아니,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식의 체념과 냉소가 어려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었다. 그 순간 서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강한 의지, 끈기,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자존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오기.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동철이 두 병사를 데리고 사라진 후 서진은 비틀거리며 막사 뒤편에 아무도 없는 해안가 절벽으로 향했다. 성난 파도가 발밑에서 포효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붕대가 감긴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이냐? 아버지였다. 해병 대사령관 하태산 대장. 늘 강하고 흔들림 없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빠.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이 섬에 온 이후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 억울함과 공포가 울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무겁고 깊었다. 한참을 울던 서진은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빠, 저 해병 자격이 없나 봐요. 저 여기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다짐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자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의 외침이었다. 수화기 너머 하태산 대장의 침묵이 길어졌다. 딸의 울음 섞인 절규는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만 명의 해병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강철이 갈리는 듯한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였다. 하서진 소위. 그는 딸의 이름 대신 계급을 불렀다. 그놈들 이름 계급. 그리고 내 부대 위치. 정확히 보고해라. 그것이 지금부터 내 첫 번째 임무다. 그는 무너진 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장 익숙한 방식인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에 서진은 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옥 같았던 그들의 이름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백령도의 하늘 위로 거대한 흑룡이 분노의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서진 소위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토해냈던 그 밤, 백령도의 파도는 유난히 거칠게 울부짖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한 탄력감,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막 빠져나온 듯한 멍한 해방감, 그리고 이제 곧 이 섬을 덮칠 거대한 분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는 딸을 향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 대사령관으로서 자신의 명예와 군의 기강을 더럽힌 자들에게 내리는 비정한 선고와도 같았다. 서진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해병의 악으로 버텨내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고 말았다. 그녀는 해병으로서 실패했다고 느꼈다. 찢어진 손바닥의 고통보다 붉게 부어오른 뺨의 아픔보다 해병의 수치라는 마동철의 저주가 그녀의 영혼을 더욱 아프게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흑룡 부대의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다. 섬 전체를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가 막사의 창을 흔들었고 해병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밤사이 있었던 소동은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퍼져나갔지만 대부분은 그저 성질 더러운 여군 장교가 사고 하나 쳤다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 마동철 대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시선은 대열 한 구석에 서 있는 하서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그는 여단장에게 하서진 소위의 하극상 및 폭행 사건을 과장하여 보고했고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승인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서진이 불명예스럽게 해병대 군복을 벗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친절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참이었다.
어젯밤 우리 중대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마동철은 점호가 끝난 후 일부러 전체 중대원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해병의 본분을 망각하고 전우에게 폭력을 휘두른 인원은 그 누구든 어떤 직책이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중대는 피를 나눈 형제애로 뭉친 전투 부대이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먹질이나 하는 곳이 아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진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서진은 부어오른 뺨을 애써 감추며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 고요한 아침의 공기를 찢는 육중하고 위압적인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서쪽 하늘에서부터 빠르게 다가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해병대의 주력 기동 헬기인 마리논 MUH의 여러 대가 마치 분노한 용의 무리처럼 섬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날렵한 동체의 코브라 공격 헬기가 섬뜩한 위용을 과시하며 비행하고 있었다. 평화롭던 부대의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마동철 대위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의아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여단장급 이상의 고위 장성이 시차를 올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병대사령부 직할 헬기 편대가 일개 중대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헬기 편대는 중대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강한 하강풍을 일으켰다. 해병들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팔로 얼굴을 가렸다. 마리논 여러 대가 연병장과 주변 공터에 차례로 착륙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을 입은 장성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태산처럼 무거운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무진.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이었다. 악귀 같은 인상과 칼로 자른 듯한 인매를 가진 그는 해병대 내에서 백령도의 미친 개로 불렸던 전설적인 지휘관 출신이었다. 그의 등장은 곧 해당 부대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 감찰실 소속 수사관들과 사령부 직할 헌병대 소속 완전무장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현 시간부로 흑룡부대 전 지역을 통제한다. 모든 병력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강무진 준장의 명령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마동철 대위와 뒤늦게 지프를 타고 달려온 여단장이 굳은 얼굴로 그에게 달려가 경례했다. 필승. 여단장 대령 김경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군님? 강무진 준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자네들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서 묻는가? 그의 시선은 여단장을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마동철 대위에게 정확히 꽂혔다. 마동철은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향으로. X중대장 마동철 대위 그리고 여단장은 즉시 여단장실로 이동한다. 나머지 전 병력은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연병장에서 대기하도록. 헌병들에 의해 중대본부는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모든 행정 서류와 컴퓨터는 압수되었고 중대원들의 개인 휴대폰까지 수거되었다. 마치 거대한 적의 소굴을 소탕하는 듯한 작전이었다. 강무진 준장은 대열 한쪽에 굳어있는 하서진 소위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녀의 부어오른 뺨과 붕대가 감긴 손, 그리고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험악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하서진 소위를 의무실로 안내해. 군의관을 불러 상처부터 치료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해. 증언은 그 이후에 듣는다. 이것은 사령관님의 직접 명령이다. 수사관이 정중하게 서진에게 다가왔다. 하소위님, 저를 따라오시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존중이 담긴 태도였다.
중대원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신임 여군 소위가 감찰실 수사관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연병장을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중대의 권력 구도가 뿌리부터 뒤집히고 있음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중대장실에 갇힌 마동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창문 밖으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살벌하게 서 있었다. 고립된 섬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개 소위 하나가, 그것도 나약한 계집의 하나가 어떻게 해병 대사령부를 통째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저 과도한 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투서를 쓴 것이겠지. 조금만 버티면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원초적이고 섬뜩한 공포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백령도의 하늘을 뒤덮은 헬리콥터의 그림자는 그의 군 생활에 드리워진 거대한 종말의 서곡이었다.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의 특별지휘검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마동철의 중대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었고 강무진 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썩어 들어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 들었다. 검열의 핵심은 증언이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입을 통해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것은 하서진 소위였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한 그녀는 여단 본부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강무진 준장은 직접 그녀의 증언을 청취했다. 그의 앞에는 녹음기와 속기사가 배석했다. 하 소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보고하면 된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강 준장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담담했다. 첫 부임날 마동철 대위가 했던 인어공주라도 떠내려왔나라는 조롱부터 시작되었다. 소대장 임무에서 배제된 채 전투화를 닫고 청소를 해야 했던 일들, IBS 훈련에서 열외되었던 소외감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인격을 모독했던 폭언들.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마치 작전 보고를 하듯 사실만을 나열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마동철 대위는 저를 중대장실로 불러 단둘이 작전지역 답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회도 한 접시 하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저는 규정대로 다른 간부들과 함께 가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태도가 돌변하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처럼 지내게 해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붕대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때의 불쾌감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자 그는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내 애비가 국회의원이라도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훼손된 무전기 배터리 때문에 벌어졌던 야간 조난 사건과 부상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의 사건에 이르렀다. 황병장과 백상병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중대장의 말을 인용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동철 대위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저를 폭행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간신히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는 제가 해병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강무진 준장은 묵묵히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거친 손으로 자신의 책상을 한번 쓸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미안하다. 소위의 용기는 해병의 용기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다. 다음은 마동철 대위의 차례였다. 그는 여단장과 함께 분리되어 헌병들이 지키는 별도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 조사실로 불려온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다. 2명의 베테랑 수사관이 그를 신문했다. 그들은 마동철이 스스로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서진 소위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시죠. 관계랄 게 뭐 있습니까? 신임 소위가 해병대 깡다구도 없이 뺀질거리길래 해병 정신을 좀 주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는 하서진을 해병대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성희롱이나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사전 답사 제안은 순수한 업무적 의도였으며 IBS 훈련은 그녀의 부족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특별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교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 계집애가 평소에도 행실이 불량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먼저 꼬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둘을 유혹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제지했을 뿐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황병장과 백상병이 각각 분리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다.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린 그들은 처음에는 마동철 대위가 시킨 대로 입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노련했다. 백상병, 황병장은 이미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가 술을 마시고 하소위를 성희롱한 것, 중대장이 뒤를 봐주기로 약속한 것까지 전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해병으로서 마지막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거짓말로 동료를 팔아넘기면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였다. 고립된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자 그들의 방어선은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폭행을 시도했던 백상병은 울음을 터뜨리며 조금씩 진실을 내뱉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황병장이 하자는 대로 중대장님도 평소에 하소위를 안 좋게 보셔서 저희가 좀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고 그 엇갈리는 지점들이 바로 진실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인이 조사실로 들어섰다. 중대 행정보급관 오선우 중사였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동철이 두려웠지만 썩어빠진 지휘관 한 명 때문에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하소위님은 부임 첫날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오선우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마동철 대위가 서진에게 전투와 닦기와 청소를 시켰던 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일, 야간 침투 훈련 때 조난당한 서진을 구조한 자신의 경험까지. 그의 증언은 하서진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부대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따돌림과 가혹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모두가 중대장님이 무서워서 혹은 동조해서 침묵했습니다. 저 또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위님께 정말 죄송하고 해병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의 증언은 진실의 무게추를 하서진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들었다. 수사팀은 증언 확보와 동시에 물증 수집에도 나섰다. 서진이 제출한 어젯밤 사건 때 찢어진 전투복상에 야간 침투 훈련 때 사용했던 배터리가 방전된 무전기, 황병장과 백상병이 숨겨두었던 술병들, 그리고 마동철 대위가 작성했던 편파적인 징계 요구서까지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강무진 준장은 밤늦도록 정리된 보고서를 검토했다. 하서진의 일관되고 상세한 피해 진술, 가해자들의 엇갈리고 모순된 거짓말, 오선우 중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강무진 준장은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에게 보고서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그의 붉은 명찰을 회수할 준비를 해라. 그는 더 이상 해병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해병의 정신을 더럽힌 자에 대한 가장 무서운 파문 선고였다.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 잔해를 치울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교단 본부 회의실의 공기는 사람의 숨소리마저 얼려버릴 듯 차갑고 무거웠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블라인드까지 내려져 실내는 대낮임에도 어두웠다. 상석에는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장 강무진 준장이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감찰실 수사관들이 배석했다. 맞은편에는 여단장과 중대장 마동철 대위가 죄인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두 사람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강무진 준장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금속성의 소리였다. 어제부로 귀관의 중대에서 발생한 지휘권 남용 및 반인권적 행위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펼쳤다. 마동철 대위. 자네는 신임 장교인 하서진 소위가 부임한 첫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대장 임무에서 배제하고 전투와 닦기, 사무실 청소 등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 인정하는가? 마동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건 해병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저 절대 사적인 감정은. 입 다물어. 강 준장의 불호령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자네는 다수의 부대원 앞에서 하 소위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으며 IBS 훈련과 야간 침투 훈련에서는 명백한 가혹 행위를 지시했다. 그 결과 하 소위와 소대원들은 조난까지 당했지. 이것도 해병 정신주의비였나? 그건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강 준장은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백상병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대장님이 하소위 손 좀 봐주라고 뒤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까발려지는 순간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강 준장은 녹음기를 끄고 이번에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황병장과 백상병이 술을 마셨던 현장 사진, 그리고 하서진의 찢어진 전투복 사진이었다. 성희롱과 폭행 미수 사건의 증거다. 자네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피해자인 하소위를 폭행하고 가해자들을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심지어 하소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해병대에서 쫓아내려 했지. 강무진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마동철 대위. 자네는 군인 이전의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자네의 그 오만하고 뒤틀린 성정과 저열한 권력욕이 해병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이 섬에 온 한 명의 유능한 장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신성한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마동철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리고 강무진 준장은 이 잔인한 심판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자네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부하 장교 한 명을 핍박한 것에서 그치지 않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깨닫게 해주지. 그는 마동철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계집애라 부르며 그토록 짓밟았던 하서진 소위가 왜 이 험한 섬에 자원했는지 아는가? 마동철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자네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이름, 해병 대사령관 하태산 대장. 그분이 바로 하소위의 부친이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마동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는 그 정보의 의미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해병대사령관. 포스타.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정점. 자신이 커피를 타게 하고 청소를 시키고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해병에 수치라며 군복을 벗기려 했던 신임 소위관 바로 그 남자의 외동딸이었다. 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단순히 군 생활이 끝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옆에 서 있던 여단장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그리고 그 피해자가 사령관의 딸이라는 사실. 그의 군 생활 역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강무진 준장은 바닥에 한 마동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본 뒤 최종 처분을 선고했다. 마동철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 신병은 사령부 헌병단으로 이송한다. 군사재판의 회부에 해병대에서 완전히 축출하겠다. 황병장, 백상병은 군사재판 회부를 전제로 미결수 신분으로 헌병대에 구속 수감한다. 여단장은 지휘 책임 소홀로 감찰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엄중 문책할 것이다. 심판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 시각 중대 내에는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서진 소위가 해병대사령관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마동철 대위와 그 추종자들이 줄줄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 중대원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문제 많은 신임 여군 소위. 그녀의 뒤에 이 나라 해병대의 정점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방관과 동조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향했던 비웃음과 수군거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찔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모든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오후. 서진은 의무실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를 향한 어떤 통쾌함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닌 사령관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셈이었다. 그때 오선우 중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찢어진 손을 치료하기 위한 새 붕대와 연고를 건넸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진심 어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소대장님. 내일 IBS 훈련 준비 제가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소대장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임무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베테랑 부사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서진은 말없이 그의 경례에 답했다. 파도가 몰아치는 창밖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파도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이제 사령관의 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서야만 했다. 폭풍이 지나간 백령도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동철 대위와 그의 추종자들이 헌병대 헬기에 실려 섬을 떠나간 풍경은 모든 중대원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음을 실감했다. 하서진 소위의 아버지가 해병대사령관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절대적인 권력의 실체로서 부대 전체를 짓눌렀다. 어제까지 그녀를 향해 낄낄거리고 수군거리고 방관했던 모든 시선들은 이제 감히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만큼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신임 여군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령관의 딸이었고 그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견고한 유리의 성이 되어 그녀와 세상 사이에 높게 세워졌다. 사건 다음 날 서진은 처음으로 소대장으로서 온전한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그 아침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소대원들은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천적을 만난 초식동물처럼 반응했다. 그녀의 눈짓 하나 작은 헛기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과도한 충성심을 보였다. 아침 구보를 위해 연병장에 도열했을 때 그녀의 앞에 선 소대원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오늘부터 소대의 모든 훈련과 내무 생활은 내가 직접 관장한다. 이전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은 모두 바로잡을 것이다. 질문 있나? 서진은 일부러 더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칼날 같은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지뢰를 대하는 듯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멀리서 대했다. 그녀는 소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혼자였다. 오후에는 여단 본부에서 파견된 임시 중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서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FM 장교였다. 그는 부임 첫 일성으로 중대원 전체를 집합시켜 말했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부터 칠중대는 해병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 어떤 예외도 특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시선은 중대원들을 훑다가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서진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신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경고. 그는 그녀를 사령관의 딸로 대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바로 그 노력이 그를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첫 훈련은 개인화기 분해 결합이었다. 서진은 소대원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한 병사의 뒤에 다가가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놀이쇠 뭉치 결합 순서가 틀렸다. 다시 해봐.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병사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거의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허둥지둥 총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서진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언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공포를 유발하는 감시자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소대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진정한 전우회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사령관의 딸이라는 유리 팔강모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워서 그녀와 소대원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다. 그날 밤 서진은 관사에서 홀로 전투복을 다렸다. 창밖으로는 소대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풍경 속에 그녀가 있을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이방인이었고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해병 대사령부로부터 그녀에게 공식적인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투철한 해병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서진은 그 표창장을 받고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관사에서 그 표창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것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승리였고 권력의 승리였다. 그녀는 그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든 무력한 수혜자일 뿐이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오선우 중사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소대장인 서진을 보좌했다. 그는 서진이 홀로 식당에 앉아 있을 때 말없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함께 밥을 먹어주었고 복잡한 행정 서류를 앞에 두고 쩔쩔매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처리하는 요령을 알려주었다. 하루는 서진이 바람을 쐬러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있을 때 오 중사가 물통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소대장님, 목마르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중사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회색빛 겨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오 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파도가 너무 잔잔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법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말이었다.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과 저항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저를 소대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입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털어놓았다. 오중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먼 바다를 보며 말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바람의 힘을 빌릴 수 없으니 선원들이 직접 노를 저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힘도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온몸이 부서져라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 뼘 한 뼘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저 수평선에 닿아 있을 겁니다. 그의 투박한 비유 속에 서진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어렴풋이 보았다. 더 이상 바람을, 즉 아버지의 권력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제는 스스로 노를 저어야 했다. 이 무거운 유리 팔각모를 쓴 채로라도 자신의 힘으로 이 잔잔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건너야만 했다. 기묘한 평온이 흐르던 칠중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사령부에서 정식으로 발령난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한 것이다. 중대원들은 또 어떤 인물이 올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안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인물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필승, 금일부로 칠중대장으로 명받은 백은하 대위다. 단상에 선 것은 30 초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여군 대위였다. 그러나 그녀는 하서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웬만한 남자 해병들보다 더 큰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험한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몸. 짧게 깎은 머리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수많은 훈련의 흔적인 작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인간 병기와도 같은 위압감을 풍겼다. 백은하 대위. 해병대 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여군 최초로 해병대 수색대 훈련을 수료하고 최전방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입지전적인 인물.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독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그녀는 실력 하나만으로 이 거친 해병대에서 모든 남성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 백은하 대위의 등장은 부대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동철이라는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가 쓸려나간 자리에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춘 여성 지휘관이 들어선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백대위는 중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편견이나 예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하서진에게 닿았다. 두 여성 장교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부딪혔다. 백대위의 눈빛은 사령관의 딸을 향한 특별 대우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광로가 쇠의 강도를 가늠해보는 듯한 순수하고 서늘한 시선이었다. 이전 칠중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받았다. 백대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겠다. 나는 부하를 차별하는 지휘관을 용납하지 않으며 임무에 태만한 군인 역시 용납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인정받는 기준은 오직 하나, 각자가 흘리는 땀의 양이다. 그녀는 하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서진 소위. 내 아버지가 누구든 관심 없다. 이 중대에선 내가 흘리는 땀의 양으로만 너를 평가한다. 따라올 수 있겠나? 그것은 지유를 특별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서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려움이 아닌 강렬한 투지가 온몸을 감쌌다. 필승.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칠중대는 지옥으로 변했다. 백은하 대위는 부임과 동시에 마동철의 유산과 나태해진 군기를 뿌리 뽑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강도 훈련을 시작했다. 새벽 5시 완전무장 구보부터 시작해 야간 IBS 해상훈련, 갯벌 극복훈련, 절벽 레펠 훈련까지 쉴 틈 없이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가장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장 앞에서 달렸고 가장 먼저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체력과 정신력 앞에서 그 어떤 해병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다. 하서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백대위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다. 하소위. 체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내 아버님 이름에 먹칠할 셈이야? 소대장이 무너지면 소대원 전체가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백은하의 눈빛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소대원들의 얼굴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야간 IBS 훈련이 실시되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고무보트를 띄우는 그야말로 미친 짓에 가까운 훈련이었다. 서진의 일소대는 거센 파도에 휘말려 보트가 뒤집히고 말았다. 전원 보트를 잡아. 흩어지면 죽는다. 서진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칠흑 같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소대원들을 챙겼다. 바로 그때 백은하 대위가 다른 보트를 타고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서진에게 소리쳤다. 하소위, 내 소대원들을 이끌고 해안으로 복귀하라. 내 힘으로. 그것은 시험이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서진은 공포를 삼켰다. 그녀는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뒤집힌 보트를 간신히 바로잡고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파도를 헤쳐나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일소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해안에 도착했다. 모두가 탈진하여 모래사장에 쓰러졌다. 서진 역시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그때 백은하 대위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젖은 전투복 차림의 서진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거다. 각오해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서진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담금질하는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령관의 딸이라는 허울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진짜 해병 하서진이 벼려지고 있었다. 백은하 대위의 지옥 훈련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불평을 터뜨리던 해병들도 가장 앞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두 여성 지휘관의 모습을 보며 점차 변해갔다. 나태함과 불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강인한 정신력과 끈끈한 전우애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하서진 소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유약함이나 혼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부하들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무게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땀과 노력을 증명할 무대가 마련되었다. 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전투경 연대회였다. 각 중대의 전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대회. 사격, 독도법, 장애물 극복, IBS 해상 기동, 그리고 최종 전술 훈련까지.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이 대회는 해병들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이번 대회의 목표는 우승이 아니다. 대회를 앞두고 백은하 대위는 중대원들에게 말했다. 목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강해지는 것이다. 7중대가 다시 태어났음을 우리의 땀으로 증명하자. 하서진의 일소대는 대회 첫날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사격에서는 월등한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 독도법과 장애물 극복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 모든 것은 지옥 훈련의 결과물이자 소대장 하서진의 치밀한 준비와 리더십이 빚어낸 성과였다. 소대원들은 이제 그녀의 지시를 공포가 아닌 절대적인 신뢰로 따랐다. 대회 마지막 날 최종 관문인 중대급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7중대의 임무는 가상의 적이 점령한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정상 부근에 다다랐을 때 막강한 화력을 갖춘 적의 주력 부대와 마주쳤다. 중대장님, 적의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진격이 불가능합니다. 격렬한 교전 속에서 부상자 판정관에 의한 전사 처리가 속출했고 중대의 공격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바로 그때 통신망에 잡음이 끼기 시작했다. 치지직 여단 통제실이다. 7중대 통신망의 심각한 전파 방해. 지휘 통제 불능 상태로 판정. 대회 통제관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대회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지휘관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각 제대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중대 지휘망이 마비되자 공격은 완전히 멈춰섰다. 우왕좌왕하는 다른 소대와는 달리 하서진은 즉시 자신의 소대원들을 집합시켰다. 지금부터 1소대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적의 주력은 정면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저쪽 절벽으로 우회하여 적의 배후를 급습한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루트였다. 소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부소대장인 오선우 중사가 외쳤다. 위험한 만큼 적의 경계도 허술할 것이다. 이건 도박이다. 하지만 우리가 해병인 이유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나를 믿나? 서진이 소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소대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들의 눈에도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들은 지옥 훈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이자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지휘관을 믿었다. 필승! 터져나온 함성과 함께 1소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절벽에 로프를 걸고 며칠 전 백은하 대위에게서 배웠던 그대로 한 몸처럼 움직여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들의 움직임은 중대장 텐트의 스크린을 통해 백은하 대위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후배 장교의 대담한 도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절벽을 넘어 적의 배후를 잡는 데 성공한 1소대는 적 지휘소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1소대의 활약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고 7중대는 마침내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대회가 끝나고 폐회식에서 여단장은 7중대를 종합 우승부대로 호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대회의 최우수 지휘관으로 하서진 소위의 이름을 불렀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해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단상에 올라 여단장에게 상장을 받는 서진의 가슴에는 그녀가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직접 달아주었던 붉은 명찰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백은하 대위는 서진을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가 수색대 시절부터 쓰던 전술 노트다. 이제 너에게 더 필요할 것 같군. 중대장님, 오늘 내가 달고 있던 붉은 명찰은 내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온전히 내 것이었어. 축하한다라 하소위. 이제 너는 진짜 해병이다. 그것은 백은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서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아버지로부터 온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대위 계급장을 달고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자랑스러운 나의 해병, 나의 딸에게. 서진은 아버지의 사진과 자신의 붉은 명찰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녀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그 등대 빛에 의지하는 작은 배가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며 항해하는 한 척의 당당한 군함이 되어 있었다. 이 거친 섬에서 그녀의 진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백령도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섬 곳곳에 파릇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거친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잿빛 하늘 아래 펼쳐졌던 바다는 따스한 햇살을 받아 비취색으로 반짝였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7중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옥 같던 훈련을 이겨낸 해병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중심에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두 명의 여성 지휘관 백은하 대위와 하서진 소위가 있었다. 전투경 연대회 우승 이후 하서진은 더 이상 사령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1소대의 자랑스러운 소대장이었다. 소대원들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녀 역시 그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꼈다. 그들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땀과 눈물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보다 더 짙은 전우애로 뭉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중대장 백은하 대위에게 해병 대사령부로부터 새로운 보직에 대한 발령이 내려왔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장교.
해병대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만이 갈 수 있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였다. 그녀의 영전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중대원들은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하서진에게는 자신을 강철로 단련시켜준 스승을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백대위가 섬을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서진을 조용한 해안가로 불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함께 걸었다. 내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내 눈빛을 기억한다. 백대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길을 잃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가야 할 길을 아는 자의 확신과 자신감이 담겨 있구나. 모두 중대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나는 불을 지폈을 뿐 그 불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한 것은 너 자신이다, 하소위. 백대위는 걸음을 멈추고 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나는 떠나지만 이제 이 중대는 너와 같은 새로운 지휘관들이 이끌어가야 한다. 기억해라.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는 이미 훌륭한 지휘관이지만 앞으로 더 큰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것은 그녀가 후배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진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추며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그와 함께 신임 소위들도 중대에 배치되었다. 그들 중에는 하서진이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처럼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의 신임 여군 소위도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백은하 대위의 뒤를 이어 이중대를 이끌고 있는 하서진 소위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온 터였다. 그녀는 동경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그 신임 소위의 모습에서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해병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로 버티려 했던 과거의 자신을. 서진은 그녀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말투로 말을 건넸다. 이곳은 거칠지만 내가 진짜 해병이라면 버틸 수 있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닐 거다.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 커피는 내가 타는 걸로. 그녀는 자신이 오선우 중사와 백은하 대위에게서 배웠던 그대로 새로운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를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비추는 따뜻한 빛으로 바꾸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하서진 소위의 첫 부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일소대는 이제 명실상부 7중대의 최정예 소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그녀는 소대원들과 함께 철책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땀 흘려 일하는 중간 잠시 휴식을 취하며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둘러앉았다. 이제는 병장이 된 김상병 과거의 오선우 중사 포지션, 여기서는 김상병으로 진행됨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소대장님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소대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은 여단장님도 인정하는 최강 1소대가 됐지 말입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소대장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다. 서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뒹굴었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서쪽 하늘에서부터 익숙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해병 대사령관이 탑승하는 지휘 헬기였다. 헬기는 연병장에 착륙했고 잠시 후 아버지인 하태산 대장이 몇 명의 참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서부 최전방 부대 순시의 일환이었다. 서진은 소대원들과 함께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장 완벽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제1소대장 소위 하서진. 하태산 대장은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의 시선은 1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딸의 모습이 아닌 수십 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당당하고 믿음직한 지휘관이 된 그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그녀의 뒤에 도열한 일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눈빛에서 그는 딸이 지난 1년간 얼마나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랑스럽다, 나의 해병, 나의 딸아라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섬을 떠났다. 서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마지막 야간 경계 근무 순찰에 나섰다. 그녀는 처음 이 섬에 왔던 날처럼 홀로 해안가 절벽 위에 섰다. 서늘한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소대원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해병 대사령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7중대 제1소대장 하서진 소위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고 자신의 부대를 얻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을 기다리는 소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섬의 아침 해처럼 밝고 희망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자, 가자. 오늘 하루도 해병답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